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894년 가보년 12월 석대뜰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과 맞서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공항 농민군들 영령을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다음은 특별히 두 분께 감사 인사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990년에 박사과정 때 장흥 답사를 왔다가 지난 3월에 작고하신 김석중 선생님께서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장흥 동학을 기리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박 선생이 여기로 온 것은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여관을 한 달 잡아줄 테니 여기 남아가지고 장흥 동학 농민혁명사를 써달라는 첫 답사에서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직 박사 논문도 쓰지도 못했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연구자인데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 외람되고 과분한 일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계속 설득을 하셔가지고 일주일 뒤에 다시 짐을 싸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 달을 장흥 일대 전체를 답사를 해서 동학농민혁명 전체 통사하는 송기국 선생님이 쓰시고 장흥 동학농민혁명사는 제가 써가지고 1991년에 장흥 동학농민혁명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장흥 그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사례 연구로서는 최초의 연구가 그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월에 작고하신 김석중 선생님께 명복을 빌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분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한국학연구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포대에 그 당시에 계시던 이해준 교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 계십니다. 1년간 이제 저희 대학원으로 파견 나와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동학 공부를 한다고 그랬더니 딱 첫 말씀이 야 박명수 지금 동학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동학 그러면 전라도 고부 전봉준이다.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제대로 좀 동학 공부를 한다면 전국을 다 제대로 다녀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채찍질을 해주시면서 그때 장흥 강진 일대의 동학농민혁명 과정을 기록한 일사라고 하는 박기현이라는 분의 그 기록을 복사해서 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저는 사실은 장흥이 만들어낸 연구자고 이해준 교수님이 만들어낸 연구자고 김석중 선생님이 만들어낸 연구자입니다. 30년 전에 제 연구가 한국에서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특히 지역사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그 지난 30년 동안 제가 동학에 미쳐가지고 특히 우리 동학농민혁명을 처절하게 짓밟은 일본 땅을 가가지고 지난 30년간 발굴한 자료를 오늘 종합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앞으로 30년 동안은 이 장흥 동학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동학농민혁명이 동학한류로서 전 세계 혁명사에 빛나는 세계사에 빛나는 혁명으로 자리매김 될 거다. 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감히 그런 뭐랄까 욕심을 가지고 오늘 이 발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쓰다 보니까 A4 용지로 한 50장 그래서 다 소개해 드리기는 그렇고요. 간략하게 핵심만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이제 동학의 시대가 국내외에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학은 조선학이고 북학이고 한국학입니다. 무슨 서해에 대한 그 대립적인 좁은 의미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리 선조들이 지난 5,000년 동안 만들어낸 위대한 사상이자 철학이자 종교이자 학문운동이었다. 이게 이제 동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학이 국내외에서 지금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장흥을 다녀가셨던 지난 봄에 김용옥 선생님께서 동경대전 주석서를 했습니다. 12월 4일 날 익산에서 만나서 그 책이 몇 권이나 팔으셨습니까? 2만 진이 팔렸답니다. 한 권이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책이, 그러니까 권수로는 4만 권이 팔린 겁니다. 이건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아사히 신문이 2019년에 일본의 한겨레라고 볼 수 있는 신문이 5회에 걸친 특집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이것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매년 20명, 30명의 양심적 지식인, 참의원, 중의원, 또 뭐 중견 교수님들, 저널리스트를 포함해서 매년 20, 30명씩 지금 다녀갑니다. 동학농민군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 그 이제 그 팜플렛을 제가 뒤에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보시면 7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교과서에도 잘못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잘못됐고. 그동안 연구해서 보니까 1894년 조선의 인구가 1052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정도 연구를 해보니까 적게 쳐도 4분의 1, 많이 잡으면 3분의 1이 동학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친가, 처가, 외가가 있으면 한 집안은 가보년에 동학과 직접간접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를, 참여자를 보통 200만, 300만으로 잡습니다. 그 중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와 오지영 동학사에 30만 명의 희생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0분의 1 정도가 희생이 된 거죠.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온 후기공 19대도하고 동학군이 싸웠는데 일본군은 딱 한 명 동학군 총을 맞고 전사하고 그 19대대에 의해서 학살된 농민군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KBS에 제공해가지고 일대 3만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희생자의 차이가 났을까요? 원래 동학군은 가령 주고, 외세 침략, 전염병의 유행, 자연재해,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일어난 백성들의 군대였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군대니까 백성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원문을 외교사령관, 일본 외교사령관에 가서 찾았습니다. 그 내용 73쪽을 한번 제가 73쪽의 상단 왼쪽입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동도대장이 하령 각 부대장하여 약속하라. 동학농민군 대장이 명령을 해, 각 부대장이 명령을 해서 약속하여 말하기를 매어 대적 지시에 매번 적을 맞이해서 싸울 때 병불혈인이 승자하기 수공하고 칼에 무기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으뜸에 공모하고 수부득이 전이라도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젊을 상명 위기하며 사람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걸 귀하게 여기며 매어 행진 소가지시 행진하면서 지나갈 때는 젊을 해인 신문하고 절대 민폐를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 끼치지 말고 교제 충신인 소고촌 신인의 무리 둔주하라. 교자 충신 열려 존경할 만한 학자 심리 안에는 준하지 말라. 그 두 군데에서 확인했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전남 장성에서 장성 유명한 그 행주기시 의병장을 많이 배출한 그 집안은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일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학농민군을 살림의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새롭게 동학농민군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핵심은 두 가지 문서를 앞에 이제 좀 길게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기회가 없어서 좀 많이 활용하시라고 미나미 동학농민군 토벌대장 제가 얼마나 이 조선놈의 오기를 발휘했는지 110년 만에 미나미 고시로 묘까지 가서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제가 중얼거렸어요.
당신 110년 뒤에 어떤 미친 조선놈이 당신의 묘까지 와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파헤칠 것으로 생각이나 해봤냐. 그런 그 미나미 고시로의 문서를 쭉 다 소개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장흥까지 내려온 일본군 병사의 종군 일기를 찾아냈습니다. 미쳤죠. 1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나미가 동학문서하고 종군일지 찾기까지의 눈물 가정은 나중에 누가 좀 소설에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게 됐는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어떤 무당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 선생은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 순천에 오신 무당이 그러세요. 홋카이도 대학에 오신 분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보니까 박 선생 뒤에는 수많은 수호신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이러는 분 아닙니까? 제 뒤에 수호신장 있죠. 그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하시고 참고하시고요. 기록관계상 이 자료집에 전문을 특히 장흥 전투의 그 종군일지에 나타난 장흥 전투가 한 열흘간에 걸쳐서 쭉 일지로 쓰여 있습니다. 61쪽에서부터 양력으로는 95년 1895년 1월 6일부터 보시면은 1월 15일까지 열흘 동안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열흘 동안 장흥 일대에서 벌어졌던 한일 구국전쟁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약간 이제 좀 뭐 어색한 번역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렇게 전문 번역은 처음인 것 같고요. 그 내용의 이제 첫 페이지 사진이 69쪽에 있습니다. 혹시 이제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이 종군일지 전문이 영인본으로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67쪽입니다. 쿠스노키 비오키치 상등병이 남긴 종군일지의 내용을 통해 새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군일지를 통해 가장 주목할 점은 장흥 농민군에 대한 진압명령이 내려지는 1895년 1월 6일 음력으로 12월 12일입니다. 후비보병 제19대 제1중대가 장흥에 도착한 이래 석대떨 전투가 벌어지는 1월 9일, 우리 한국 쪽으로는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그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19대 1중대가 들어온 이래로 그 1중대가 장흥을 떠나는 1월 15일까지 열흘 동안에 장흥의 일본군 부대가 현재 이제 제가 조금 더 확인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450명이 일본군 적의 부대가 여기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여기를 초토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가장 처절한 전쟁이 장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한 지역에 일본군 진압부대가 거의 450명, 500명 이상 진주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진주한 사례는 장흥이 유일하다. 그걸 이제 뒤집으면 그만큼 장흥에서 벌어진 이 동학군과의 전투가 치열했고 희생자가 많았다는 것을 설명하겠죠. 둘째, 장흥 전투 열흘간에 벌어진, 그래서 지금 논문 쓸 때는 장흥 전투로 했다가 이건 너무 좀 약하다. 장흥 항일 구국전쟁, 전투는 좀 소규모잖아요. 전쟁으로 표현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장흥 전투 열흘간에 벌어진 장흥항 항일 전쟁의 면모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전투가 1월 7일에 건산 등을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월 8일에 장흥부성 장령성에 주둔하고 있던 이제 농민군을 일본군이 기습하면서 벌어지는 장령성 전투의 실상이 이제 그동안에 30년 동안 답사다니면서 몰랐던 그 지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복명대라고 하는
그래 김인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복명대라는 게 있다고 그러시네요. 복명대 쪽으로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장명성 안에 있던 농민군들을 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진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대들 전투의 광경이 생생하게 일본 측기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미에 읽어볼게요. 1월 9일 한국 측기록은 1월 10일에 벌어지는 석대들 전투 광경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순옥기 상등병은 당시 석대들을 거쳐 장명성을 향해 물밀듯 몰려오던 농민군의 모습을 농민군은 벌써 산 허리를 올라 우리 소대를 향해 맹렬하게 사격을 가해왔다. 또 산 아래에 동쪽 논밭을 내려다보니 동쪽 논밭이 이제 석대들이라고 하십니다. 하얀 옷의 농민군이 마치 흰눈이 쌓인 것처럼 물결을 이루며 대지를 진동했다. 석대들 전투에 이제 장엄한 광경이 확인되는 내용이죠. 그다음 다섯째, 장흥 출신의 소년 장수 최동민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 이제 나이가 17세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3세는 좀 잘못된 걸로 가지고 17세 정도 돼야 좀 뭔가 지휘력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3세는 좀 잘못된 것으로 봐집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그 일본 측 병사의 표현이 굉장히 지혜로운 지휘관이었다. 최동민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소년 장수 최동민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째, 장흥 출신 대적주 이방원 대적주 행적도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1월 12일자 음력 12월 17일에 원림동에 있는 대접사 이법헌은 이제 이방원을 달리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 집을 수색하기 위하여 따로 파견되었다. 원림동에 도착하자마자 이법헌은 가택에 도착해 보니 일본군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당사자는 이미 도주하고 구제하였다. 이런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 대적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일곱째, 석대들 전투 이후 우위보병 제19대대 제1중대가 장흥 남면 방향으로 남하하면서 벌인 잔혹하게 그지없는 농민군 진압의 실태가 생생하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소개할 수 있는 내용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농민군도 아닌 아마 일반 농민이었을 것 같은데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 광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희닥거리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너무 잔인해가지고 어떻게 소개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이 일지의 핵심은 초기에 답사를 하면서 제가 태안서산에서 일본군이 와서 불태워 죽였다. 강진 해남 장흥에서 일본군이 와서 불태워 죽였다는 것을 90년대 초반에 구술 증언을 들었어요. 근데 문서를 발견 못했는데 이 병사가 일지 처음부터 끝까지 소살 불태워 주겠다. 그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1895년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장흥 일대에서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최대 규모의 항일 구국전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번에 소개한 민함과 동학문서와 종군 일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항일 구국전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장흥에서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항일 구국전쟁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통사를 다시 써야 하고 한국 근대사를 다시 써야 하고 나아가 일본 근대사를 포함한 동아시아 근대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와 함께 장흥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시행된 동학농민군 영령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땅에 사는 2021년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적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